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가 그 MBC 네. 김종배 시선집중. 네. 거기서 이와 비슷한 류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배 씨하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천기누설이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하게 하는데 예. 천기누설이고 예. 김종배 진행자가 또 설명을 많이 하고요. 김종배 평론가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합니까? 예. 근데 사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안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배 씨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군요. 듣고 그래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5.18 메시지를 냈었죠. 예. 그 이후에 공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서울대 그 반도체 연구소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예. 5.18 반응 메시지는 좀 반응이 그렇게 없었는데 반도체 뉴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통계로도 확인되는데요. 인터넷 검색량을 보면 5.18 이야기했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반도체 연구소 앞에서 공부를 했다, 열공을 했다 이 기사가 나가니까 윤석열 단어 검색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거. 예, 아무래도 5.18 관련된 것은 모든 정치인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씩 다 하는 문제고 대선 주자 중에 안 한 사람 없으니까 또 거기다가 5.18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과거 이야기인데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 이야기고 네. 윤석열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집중됐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슈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약간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가서 사진 찍고 교수들과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질문했다. 그런 것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저는 궁금해요. 기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쫄쫄 따라다녀도 그 찾기 어려운 건데 자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예. 결국은 혹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낸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단점이나 좀 아쉬운 점, 우려되는 점은 쓰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사만 써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은 소위 말하는 백수잖아요. 직업이 없고. 아직 뭐 정치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예. 정당에 가입도 안 했고 정당인도 아니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연구소 가서 저 반도체 공부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좀 불러주세요 하면 서울대에서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요. 문전 박대당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 가서 교수님들하고 여러 가지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기사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띄워준 기사. 그런데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포장지 발언을 했어요. 포장지가 예쁘다. 예, 포장지만 보여줬지 모르겠다. 알맹이를 봐야 알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 바로 포장지가 언론이거든요. 포장을 언론이 이쁘게 싸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우회적으로 언론을 비판하면서 알맹이를 봐야 판단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빨리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서 그렇죠. 얘기를 해라. 자, 그렇다면 저는 돌이켜보면 이렇게 누구 공부한다는 얘기는 전 본 적이 없는 거. 대선 후보 중에 공부를 한다? 이 공부한다는 기사가 나온 후보가 혹시 있었나요? 이전에?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는 없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관두고 정치판에 20년 이상 있었죠. 정치인이죠. 사실은.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뭐 공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한 게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 자리는 뭐 사회, 예술, 뭐 문화, 경제, 안보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100%다 전문가적 시켜는 필요 없지만 알긴 알아야 알긴 될 거 알아야죠.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 중에 하나죠. 수사밖에 모르지 않느냐. 뭐 이거거든요. 정부적 판단이 안 되지 않냐. 평생 네. 공무원만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도 공부하고 있고 안보도 공부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이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 YS 말했던 것 중에 머리는 막 빌리면 된다. 확실히 빌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굳이 자기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YS 성대모사입니까? 따라해봤습니다.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홍준표 의원 같은데요. 홍준표 같아요. 예, 근데 그 YS의 그 말이 나온 이유는 네.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YS가 대통령 나간다고 하니까 자질론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YS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때도 많이 좀 했었어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적 수치 같은 것도 좀 틀리고 네. 용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주위에 참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YS가 머리는 빌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들을 내가 대통령에 쓰겠다 이 말이었는데 네. 결국은 뭐 IMF 터지고 나니까 그 머리 빌리는 것도 머리 나쁜 사람이 빌리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난다 이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형국인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처럼 지금 빨리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지금은 네. 윤 전 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토론을 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자들과 1대1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취재를 해서 그 그러니까 기자가 한번 걸러서 독자들한테 국민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비주의로 가면은 나중에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조부 묘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났는데 요거는 기사가 이걸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예. 경찰에 신고 접수는 없었고 내사 진행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수 요청도 한 적이 없어요. 조부 묘가 훼손된 것처럼 기사가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사화가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네. 세종경찰서 발 이렇게 해서 썼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내사 들어간 데들아 있었는데 지금 연합뉴스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박주민 의사 말처럼 아니라는 신고도 거예요. 없었고 네. 내사도 없었고 경찰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맞느냐. 그러니까 너무 단독 이렇게 하면서 좀 띄우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싶어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좀 그래요. 의문입니다, 사실. 예, 이건 어떻게 가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윤석열 지지하는 33인의 전문가 포럼이 지금 발족이 됐는데 예. 오늘 진중권 교수죠. 기조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33인의 전문가 포럼 발족했다.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숫자가 33명이면은 뭐 독립운동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예. 어쨌든 이런 모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이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새가 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예. 뭐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새 가시 좀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포럼 이름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거든요. 예. 공정 이거 뭐 양쪽이 다 정말 공정을 포지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역시 뭐 공정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과연 공정하냐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정부가 아니냐 그게 재보궐에서 결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치 않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직전 선거의 화두가 공정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제 대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공정이란 단어를 가지고 화두로 삼는 거겠죠. 앞으로 계속 공정 얘기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헌론이 지금 좀 뜬금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여당 내에서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좀 이낙연 전 대표도 개헌론을 이야기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개헌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사람이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아하. 근데 정세균 총리는 원래 개헌론자입니다. 원래부터 개헌론자입니다. 예, 계속해서 개헌 얘기했어요. 바꾸차고 하는 예. 스타일이죠. 근데 그 개헌이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걸 바꾸기는 좀 어려웠을 테고요. 그래서 뭐 기자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개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의 개헌론은 지금 좀 뜬금포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0개월 남았어요. 10개월 남았죠.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남은 남았고요. 상태고. 뭐 지금 개헌 주장에서 개헌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은 개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권력 구조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 4년 중임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각제로 바꾼다는 의원 얘기인가? 내각제로 가는 건가? 그렇죠.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그렇죠.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빼는 그런 개헌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낙연 의원은 경선을 통과해야만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아하. 자기 지지층한테는. 그래서 권력 구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헌법에 있는 것 중에 다른 것 중에 뭐 안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 움직일 수 있느냐. 지지율을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권력 구조밖에 안 떠오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다.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조금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개헌 얘기 중에 추측된 어떤 모임이라고 하나요? 민주주의 4.0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무총리 외에 부총리를 5명 추가로 두고 국회 인준을 받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박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참 뭐 부총리 지금 2명이죠. 2명인데 예. 견제를 하자는 뭐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개헌될 가능성 별로 예.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대통령 견제 수단을 좀 더 늘려보자. 그렇죠. 봐야 정확하게 그렇게 보셨는데 봅니다. 예. 부총리를 늘리고 5명으로 지금은 2명인데 네. 그리고 국회 인준을 받자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견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가 견제 수단이 되고 국회의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네. 국회의 힘이 강해지면 대통령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4.0이라는 것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친문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 뒤는 지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안 보이는 것이고. 약간 멀리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 등도 아직 재판이 뭐 해결되지 재판이 않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이번에는 친문이 권력을 못 잡겠다. 뭐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력을 낮춰야 된다. 네. 이게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걸 납득하거나 이거 좋다. 총리 5명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좀 받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라는 곳은 권력만 그렇죠. 나눠 먹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뭐 민생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 들겠죠? 이른바 친문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헌 얘기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쪽 얘기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는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쩌면 좀 얘기가 딱 와닿아요. 이거 개헌 얘기보다는 지금 민생이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국 대전을 이제 헌법에 비유한 그렇죠. 거죠. 헌법이고 비유한 거고 국민 구휼이 지금 박주민 변호사가 말하는 민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더 중요하지. 근데 이 민생이라는 게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너무 힘듭니다. 예, 사실. 너무 진짜 힘들다고. 힘듭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당연히 어려운 맞습니다. 것이고 고연령층 분들도 지금 뭐 구직 활동 등등 너무 어렵잖아요. 예. 어려워다 보니까 지금은 백신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경제 회복이라든가 또 일상으로의 우리가 빨리 복귀하는 문제 이거를 얘기해야지. 권력 구조, 헌법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고치는 게. 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남은 1년 동안 불가능한 것이고 차라리 다음 대통령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87 체제로 너무 지금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87 헌법 만들 때 권력자들이 권력 나눠먹게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사실 뭐 5년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은.
전두환이 7년 했으니까 그 중임은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7년 너무 기니까 네. 6년 하자라도 6년 또 긴 거 많은 것 같은데 같고 1년 뺍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짝수로 가는 게 어쩌면 맞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 4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국민들은 배제하고 만들었으니까 개헌을 하는 건 맞는데 또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개개인 물어보면 90%가 다 개헌 찬성합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방법론은 차이가 있지.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뭐 모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포럼도 해보고 해서 정책적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몇 명 혹은 대권 후보 몇 명이 이렇게 던져서 되는 하두는 아니거든요. 네. 분란만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개헌론 이야기는 지금 뒤처져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려볼까.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이슈 블랙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국회에 와서 개헌 얘기한다.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가한테 쏠린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내가 한번 주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헌 이야기를 던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권 초반이면 뭐 키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권 후반기에 또 지금 코로나가 이게 창궐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개헌을 받아줄까? 개헌 이야기를. 지금 않다. 이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공부 반도체 공부. 그게 더 지금 이슈가 되지 개헌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낙연 의원 측이나 혹은 정세균 의원 측에서 전략 전술을 좀 잘못 짰지 않았을까? 뭐 그런. 또 어쩌면 또 지지율 차이 좀 나다 보니까 예. 좀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한데요. 예,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경선 연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뭐 전재수 의원이 다시 불을 또 지폈긴 얘기를 한데 예, 이강재 의원도 얘기했고 어렵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경선을 룰을 고치려면 지금부터 논의는 해야 돼요. 네. 근데 논의 자체가 안 한다는 것은 안 고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달에 벌써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6월 말에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늦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재수 의원 등등은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수록 오히려 이재명만 빛나게 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경선 연기는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경선까지. 근데 이낙연, 정세균 지지율이 좀 안 나오니까. 근데 지지 기반이라고 하죠. 지역 기반은 겹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여타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예. 해서 1위 주자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뭐 하나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5.18 관련해서 헌법에 전문액을 담자 요 얘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도 이제 그 주류는 뭐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세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젊은 그렇죠. 어떤 신진들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초선 의원도 많이 다 들어갔고. 네. 근데 뭐 예전에 국민의힘의 모 의원들 여러 명이서 5.18에 대한 뭐 모독 발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초선, 재선 혹은 젊은 층 의원들 중에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네. 그만큼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5.18에 대한 정신의 여야는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 번 더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야당이 반대해서 반대했죠. 못했는데 국민의힘에서요. 예. 이번에는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을 거로 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생각할 게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맨 처음 선포한 정부가 김영삼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의힘 전신당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전신이지만 배출한 대통령이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제일 처음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8 정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YS가 이렇게 맨 처음에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5.18 정신을 제일 처음에 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죠. 아하. 이걸 계속 수세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5.18 기념식 가서 뭐 재창도 거부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더라고요. 예. 과거 정부에 예.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이 도움될 게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뭐 10에서 2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가서 정권 교체할 수 있어요? 더 받아야 되지. 근데 민주당은 영남에서 30-40%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10% 지금보다는 10%는 더 받아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동희 촉은 여기까지. 김종휘보다 제가 낫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